미강실은 창문이 위치가 이상해가지고 녹화하기도 쉽지 않고 뒤에서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 지난 시간에 빠진 거 있잖아. 그건 녹화 떠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내일쯤까지 업로드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지금 못 나온 친구도 오후까지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은 2시간인 거 뭐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고, 하세 네가 물화생이었고 너는 화생생이요. 화생지. 하생지. 지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인간들을. 인강 들으려고 1학기 땐 버틸 수 있거든? 근데 2학기 넘어가서 아마 날씨 끝나서 해수부터는 힘들 거예요. 해수하고 엘니뇨 라니냐 데이터 해석하는 것부터가 빡칠 거야. 1학기 때는 어떻게 하든 돼요. 다만 이제 또 1학년 때하고 문제 유형이 또 바뀌거든? 2학년 되면? 그러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 통합과학 점수 잘 맞다가 와장창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 배정 못해서 그래. 공부하는 시간 배정, 문제 푸는 시간 배정이 아니라, 너네 통합과학 때는 한 과목이니까 학원에서 일주일에 2시간 반 하고 보통 선생님이 한 번 정도 내지 2번 정도 더 부르죠. 그래서 그만큼 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몇 개로 나눠야 돼.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을 3으로 나누면 돼. 과목이 3개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치지만 실제로 통합과학 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 대비를 한 30-40% 덜 하게 돼. 과목별로 따지면 점수가 당연히 떨어져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잠수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 딱 그거지 뭐. 야, 놀 거 다 놀고 잘할 거 다 잘하고 다 잘하고 공부 언제? 2학년 되고 기죽이는 것 같은데, 사실 상위 5%, 소위 인서권 대학교 가는 애들이 5%잖아. 걔네들은 물론 그중에서 뭐 한 7시간 자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5시간 이상 자는 애들은 없을 거야. 걔네들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그게 습관이 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기회가 되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한번 다녀보세요. 기회가 되면 걔네들 어떻게 하고 살아? 뭐 대치동이라고 다 잘 나가는 애들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클래스 하위 클래스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봐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아마 느낄 거야. 아, 내가 되게 나태했구나. 나 열심히 안 했구나. 느끼게 될 거야. 그거 플러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자가 진단을 하면은 일단 성적 오를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는 된 거예요. 첫째, 내 위치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거 실수로 틀린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몰라서 틀린 거야. 실수는 없어.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마킹, 시험지에는 3번이라 그러놓고 마킹을 4번이라 했다, 이러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90% 알고 10% 몰라서 틀렸다, 그건 몰라서 틀린 거야.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 아, 이거 풀 수 있는 건데, 아, 요거 못 봐서 틀렸어. 그거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다 이 증상이 나타나. 자기가 여기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여기인 거야. 자기는 80점, 90점 된 줄 아는데 자기 실제로 6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시험 보면 진짜 60점이 나오거든. 자기를 스스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 아는 거야. 실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론 쉽지가 않지. 옆에서 지적해주기 전에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할 거 딱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복습 꼬박꼬박 해라. 여러분들 천재는 아니죠? 한 번만 다 외워? 과학은 암기가 기본이야. 뭐가 외워야 뭐 응용이 되든 나발이 할 거 아니야.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외운다? 나 여태까지 살면서 내 수업 한 번 듣고 그거 다 외운 애 3명 정도밖에 못 봤어. 걔네들은 과기고를 갔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걸 가르쳤더니 한 번 듣고 응용 문제를 질문하고 자빠졌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만약 그런 애들이라면 여기 없겠지. 뭐 국가고를 갔든 뭐 영재고를 갔든 했겠지. 그러면 머릿속에 때려 집어넣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한 번 딱 써보면 외워?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적어도 3번 정도 반복을 해야 아마 개념 잡힐 거야. 3번 정도 해야 기본적인 거 암기가 끝날 거야. 한번 물어보자. 수학 어디까지 했어? 수원? 상하 원투인가? 순서가? 응? 그럼 수원이면 뭐 크게 앞서가진 않네요. 어디까지 했어? 수원하고 있어. 한 번? 비슷하죠. 응? 비슷해? 혹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상하 원투를 3바퀴 돌렸습니다, 4바퀴 돌렸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왜? 들어봤죠? 왜? 한 번에는 안 돼요. 한 번에 다 흡수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3번, 4번 빠르게 반복해서 돌리는 거야. 선생님 고3 애들한테는 책 4권 돌리거든? 1월부터 10월까지 딱 10달 동안 책 4권 떨어져요. EBS에서 나온 책만 띄면 4권이야. 기본으로. 그리고 한 달에 3개 정도 모의고사를 던져줘요. 거의 그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숙제를 나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테스트처럼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2등급 맞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배우고 한 번 강의 듣고 모든 걸 점수 잘 맞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 2주 내지 3주 할 건데 난 거의 4주 할 거거든요. 문제 엄청 던져줘요. 아마 생물 문제만 따져도 800에서 1000문제는 던져줄 겁니다. 근데 던져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문제 한 번 던져주고 두 번째 좀 더 어려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복시키는 개념으로 던져줄 거야. 문제가 처음에는 쉬운데 뒤쪽으로 가면 기출문제로 나와서 좀 점점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4바퀴 정도 돌려야 내신 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요. 최소 800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풀 시간이 넉넉하냐? 절대 넉넉하지 않아. 왜? 선택 과목이 여러 개잖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반복해야 돼요. 복습은 그 첫 번째 반복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이번 주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웠으면 오늘 저녁이나 근데 오늘 저녁은 좀 시간이 너무 좀 가깝죠? 적어도 내일 안쪽에는 복습을 해야 돼. 3일 지나기 전에 복습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지식은 휘발성이에요. 오래 안 하면 날아갑니다. 지식은 휘발성이라 오래 안 하고 있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반복을 해줘야 돼. 나중에 그 반복 텀이 길어질수록 오래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고 참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걸 뭐 자꾸 내가 다그칠 겁니다.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내 직업이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다그칠 거야.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 무슨 사정이 있으면 얘기하면 나도 웬만하면 사정 봐줍니다. 웬만하면.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학원 못 가요. 그건 못 봐줍니다. 특히 뭐 여자친구랑 뭐 해야 돼서 이거 안 봐, 이런 거는 못 봐줍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응?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사정은 웬만하면 다 봐줄 거예요. 왜? 아예. 끝나고 미팅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얼굴 없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없다는 표현이 화장을 안 했다는 뜻이라며. 내가 작년 말에 배웠어. 올해 2학기 때 배웠어요. 얼굴이 없다가 무슨 뜻인지. 고3 여학생 한테 배웠어요. 맨날 마스크 쓰고 이래 물어봤더니 얼굴이 없대. 그분들은 화장 안 했다. 이렇게 가르쳐. 이제 슬슬 그쪽을 신경 쓰지 않나? 2학년쯤 되면? 요즘은 중학생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는데?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 때는 뭐 바르면 우리 때는 스킨 로션이 발랐다 그게 양아치였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머리가 염색이 돼 있다. 어우 이건 뭐 그냥 등교하자마자 학교실로 끌려갈 일이지.
우리 때는 학주실로 끌려갔다는 두들겨 맞는다라는 뜻이거든. 너희들 많이 편해진 거야. 자, 오늘 좀 일찍 끝내달라는데 가능하면 빡시게 쉬는 시간 없이 가서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 딱 끝내봅시다. 오늘 해야 될 건 생명과의 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너네 국어 시간에 혹시 연역법, 귀납법 혹은 논리라는 거 배웠니? 한 명은 끄떡끄떡인데 왜 한 명은 도리도리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국어 시간에 논리라는 개념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수십 년?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때 연역법, 귀납법이라는 논리를 국어 시간인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게 그거랑 좀 관계가 있어서 일단 생명과학의 특성, 요즘에 시험이 내신에 하나 나오면 끝. 더 이상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얘기. 그래서 개념만 살짝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생명체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한마디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생명 현상도 있고 특성도 있고 본질이 있어요. 뭐뭐뭐? 현상, 특성, 본질. 여기서 본질은 이거에 가까워.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거예요.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생물이 무엇인지, 생명 현상,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라는, 식물이라는,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거에 대해서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좀 발전시키면 그거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 환경, 기타 등등 우리 미래, 생존과 복지니까 우리 미래하고 관계돼요. 이것까지 연구하는 거야. 야, 범위가 어때? 어렵게 넓죠? 지금은 그냥 생물이란 이런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과학과 현재 미래,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체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먹고 살지,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 대상은 생명체 전부 다만 생명체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연구 대상은 얘는 생명체와 관계 있는 애들 얘기는데 생태계도 포함이에요. 생태계는 4단원에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생물적 요소도 있지만 비생물적 요소도 있어요. 여기서는 비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요. 요즘은 분자생물학이라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까지 공부를 합니다. DNA, RNA, 선생님 전공이 분자생물학이야. 구조유전학. 그 단계가 이 정도라고 보면 세포생물학. 여기서부터 이제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환경, 생태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략만 알면 돼. 디테일하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와봤자 내신 하나야. 분야는 이렇게 다양해. 약간 뭐나만 알면 돼. 다 알아도 돼. 여기는 세포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기타 등등. 요즘 이거를 내신에 작년에 어느 학교더라? 요 근처 학교에서 요거 분류 가지고 한 문제를 냈더라고, 내신에. 이거마저 틀리면 어떡해. 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거 하나 냈더라고. 바르게가 아니라 틀린 걸 고르라 그러나? 하여튼 요거 가지고 뭐 하나 살짝 바꿔갖고 냈던 것 같아. 여기서까지 크게 문제, 이름만 알아도 무슨 학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요즘은 시험의 대세는 요거야.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징. 이게 대세야. 한마디로 생명과학 혼자 잘났다고, 물리학 혼자 잘났다고, 학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났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학문 저 학문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네 통합과학에서 시스템이 뭔지 배웠지?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시스템이 뭔지 배웠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야.
첫째, 상호작용과 둘째, 체제의 유지예요. 얘도 상호작용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리학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즘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학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나도 DNA 분석했지만 그거를 손으로 찾고 이지랄 안 해요. 다 컴퓨터 갖고 찾고 하지. 그래서 생명 정보학 이런 개념을 꼭 알아야 돼. 이건 다른 분야와 통합된다 그랬는데 화학, 물리, 특히 물리, 화학의 기본적인 원자, 분자 개념은 다 같이 공유되는 개념이야. 그리고 뭐 생화학, 생화학은 간단해요. 그냥 화학은 화학인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면 생화학입니다. 그리고 뭐 분자 생물학, 좀 전에 얘기했죠. DNA, RNA 단계가 분자 생물학이고 생물 물리학과 같은 통계적, 통합적 학문. 요즘은 요게 정보기술이고 컴퓨터 정보기술 요게 생명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죠. 너 옛날 도서관에 책 찾는 방법 알아요? 요즘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봤니? 도서관에서? 어떻게 찾아요? 응? 우리 때는 도서관에 탁 처음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 쭉 요만한 서랍이 쫙 있는 이 벽면 몇 개 분량의 이 서랍들이 쫙 있어. 거기 기억님들이 써 있어. 그러면 분류가 몇 가지야. 주제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가나다 순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걸 보고 가서 서랍을 뒤져서 어느 분류에 어느 위치에 무슨 책이 있는지 거기서 표를 먼저 찾아. 그럼 그 표에 없으면 없는 책이야. 거기서 서랍 열어가지고 막 뒤적뒤적하면서 어떤 책이 있나 보고 아, 이 책은 뭐 내가 보고 싶은 분자생물에 관한 책은 어디에 있구나 그걸 가서 찾아야 돼.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다고? 컴퓨터로 제목이나 분류를 검색해서 어떤 책이 있는지 목록 뜨면 얘가 어디 있다 이 표시가 나오죠.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와 관계된 정보기술입니다. 그런데 DNA 레벨에서는 도서관의 책 수준을 수백 배 뛰어넘는 양의 정보가 있어요. 그거 못 찾아. 요즘 다 컴퓨터로 찾아야 돼. 그리고 환경 생태학을 하려면 지리도 알아야 되고 요즘은 법학도 알아야 돼. 그리고 생물은 법학과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지? 생명 윤리가 있고 생명 관계되는 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또 뭐 저 대학교 가서 인턴십 이런 거 할 때 있지? 너는 사람 세포나 사람의 혈액 가지고 실험을 못해요. 나 허가받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 박사과정 할 때도 나 사람한테서 분리한 세포 가지고 실험하는데 허가받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어. 그럼 법도 알아야 돼. 요즘은 과학하는데 법도 알아야 돼. 이렇게 여러 개 뭐 요즘 그렇게 발전해서 생물 정보학, 생물 통계학, 뭐 생물 지리학, 법의학은 뭔 줄 알죠? 생명과학을 범죄자 잡는 데 써먹잖아.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거잖아. 사망자 추정 시간, 사망 추정 시간 확인할 때 그 파리에 번데기 있지? 이거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이나 사망 추정 일자, 뭐 정확한 시간까지는 안 나오지만 대충 하루 이틀 단위까지는 나와요. 하루 이틀 차이까지는 좁힐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죽어서 여기 방치된 지 대충 뭐 보름에서 며칠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법의학과 관계됩니다. 많이 봤지? 과학수사대 이런 거. 거기서 보면 생물학 이용해서 범죄자 찾습니다. 근데 내가 봐서 이 중에서도 생물 정보학하고 생물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 공학은 좀 스케일업 시켜갖고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분야를 찾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신과 모의고사에 한 문제 이상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근데 탐구 방법이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연역적 방법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해. 귀납적 방법은 생명과학이나 과학 분야를 연구할 때 좁은 범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에는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오자 한번 나와. 귀납적인 방법은 여러 개를 보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면 얘는 가설이 필요해. 얘는 가설이 없어.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 찾기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규칙성을 찾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한다. 이 말이 그 뜻이야. 여러 개를 보고 이 전체를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네. 요걸 찾는 게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너 학교 어디? 너는? 그럼 이 반은 매원고 학생들을 위한 반인가 보네. 요게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다 보고 이 공통점이 있네. 요렇게 찾는 방법이 귀납법이에요. 간단하죠, 귀납법은. 그러면 연역법은 뭐냐? 거기서 귀납적인 게 먼저 나왔네. 이런 귀납적 탐구 방법 먼저 끝내고 넘어갈게. 귀납적 탐구 방법은 일단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관찰에서 시작이 돼. 뭔가 보고 왜 그래? 라는 의문이 있어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연구의 시작은 관찰이야. 모든 연구의 시작은 뭐라고? 그런 다음에 저거 왜 그러지? 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관찰과 문제 인식이 무조건 첫 단계. 그러면 나는 뭐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볼까?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다른 걸로 나왔는데 뭐를 볼 거야?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근도의 핀치새를 볼 거야. 그럼 갈라파고스 근도 핀치새에 뭐가 차이가 나지? 쟤네들 보니까 부리 모양이 차이가 나네. 그럼 나는 부리 모양을 길이, 앞뒤 길이를 이렇게 잴지, 이 폭을 잴지, 이 폭을 잴지, 그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잡을지, 요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해. 관찰 방법에 해당해. 여기는 이 새를 총으로 쏴서 잡을지, 금을 쳐서 잡을지, 덫을 놔서 잡을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해진 규칙, 내가 만든 규칙에 따라서 관찰을 해요. 가능한 많이, 귀납법에서는 가능한 많이 봐야 돼. 그래야 예외가 적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이런 공통사항 혹은 이런 차이점이 있네? 그게 관찰 해석이에요. 결과 해석.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미처 못 본 부분도 있어 없어? 있었겠지. 나는 이만큼 봤는데 사실상 이만한데 난 요만큼밖에 모든 걸 다 보고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예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규칙에. 왜냐?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관찰 방법은 없어.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한다. 가젤이 엉덩이를 치켜두고 띵뛰게 하는 행동 봤어. 그랬더니 한 번씩은 봤지, 동물의 왕국에서? 점프 되게 높게 하잖아요. 한 3m 가까이 점프씩 하잖아요. 얘네들. 저 새끼 저거 왜 저러지? 쟤는 도대체 어떤 순간에 저렇게 뛰는 거지? 봤으니까 문제가 인식됩니다. 그러면 가젤의 엉덩이를 치켜두고 띵뛰게 하는 행동이 왜 나타난지 쭉 보는 거야. 쟤 뛰었다. 사자가 또 쫓아오니까 뛰네. 응? 그리고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뛰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결과들을 하나하나 뛸 때만 그 직전 상황이 뭔지 관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젤이 서식하는 장소 근처에서 잘 숨어야지. 냄새 담는. 그래서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촬영하는 사람들은 한 달씩 샤워도 안 하고 그랬대요. 씻지도 않고. 그냥 나무에 집 져놓고 그 안에서 똥오줌 다 해결하고 먹는 거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한 달 동안 씻지도 않고 그렇게 촬영하고 그랬대요. 요즘이야 드론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랬대. 그래서 숨어서 하자. 포식자의 접근에 대한 동물의 반응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 잡은 거예요. 이게 가젤 영향은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럴 것 같아? 나 혼자 살자고? 아니면 아마 그럴 거야.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 경고성도 있을 거야. 나 혼자 얘는 점프해서 뛰는 거 생각하면 혼자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야 그게. 가젤은 포식자 주변에 나타나면 엉덩이를 지켜두고 띄우뛰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도 또 확인을 해요. 아닌 경우가 있나 좀 찾아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여기에 맞겠죠? 그러려면 띄우뛰기 할 때마다 주변에 치타나 사자나 뭐 하이에나나 이런 포식자가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돼요. 가능한 많은 숫자를.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정확한 법칙이 나오는 방법이 귀납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 순서 연역적 방법이 훨씬 낼 게 많아. 귀납법은 비교 대상으로 얘는 가설이 없고 얘는 가설이 있구나. 얘는 여러 개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포설을 혹시 생투할 사람? 내년에? 생투. 거기 보면 이제 세포설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처음에 식물은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동물은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어? 생물은 세포로 구성된다. 예외사항이 딱 하나 있죠. 바이러스. 예외사항은 바이러스밖에 없어. 근데 그때 당시는 예외가 아예 없을 정도로 식물 종류별로 쫙, 동물 종류별로 쫙 다 보고 얘도 세포, 얘도 세포, 얘도 세포, 얘도 세포, 얘도 세포. 그러니까 세포. 식물은 세포. 동물도 똑같이. 지구상에서 아직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세포가 아닌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윈의 진화설.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자연 선택설을 제안했다. 이거는 실험이 불가능해요. 사실 진화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몇십 년 안에 진화에 대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보통 귀납적 탐구 방법은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가설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경우에 귀납적 방법, 즉 실험적으로 불가능할 때 언제 쓴다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때 귀납적인 방법을 써요. 내가 인위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다행이죠. 이 DNA 구조도. DNA 구조는 뭐 직접 저 엑스레이 회전으로 왓슨하고 크릭이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저기만 했겠니? 뭐 DNA를 뭐 한 개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봤더니 DNA가 다 이렇게 생겼구나, 공통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지. 귀납적인 방법을 언제 쓴다고?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스케일이 너무 커. 그래서 실험실 레벨에서 실험 불가능해. 혹은 실험 자체가 불가능해. 이러면 귀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요즘 연구는 웬만하면 다 연역적 방법을 써서 귀납적 방법에 얘는 세포설, 진화설, DNA 구조 발견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연역적 방법, 연역적 탐구법 이건데 얘는 내신에는 보통 2개 이상이 나와요. 중간고사에 못해도 하나, 2개.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보면 하나 정도는 딸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 가설.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는 가설.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은 또 일단 관찰에서 시작해. 뭔가 봐. 그 다음은 봤으니까 저거 왜 그러지? 네 방에 한겨울인데도 자꾸 개미 새끼가 들어가. 예를 들면 개미를 봤으니까 웬 개미지?
저 새끼가 왜 내 방에 자꾸 들어오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관찰하면 문제가 인식됩니다. 개미다. 개미가 왜 내 방에 들어왔지? 관찰. 그리고 문제인식. 그래서 문제인식은 뒤에 물음표가 찍혀요. 왜 그렇지? 라는. 오케이? 문제인식은 어떤 단계라고? 물음표가 찍혀. 그러면 가설을 해요. 내 방이 예뻐서 들어왔을 거야. 50원을 놓으면 내 방이 예뻐서. 근데 그거를 실험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가설은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면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가설을 세워야 돼요. 실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가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방에 개미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잘못된 일. 내 방에 향긋한 냄새가 나가지고서 개미가 들어온 거야. 그럼 간단하죠. 방을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계속 똑같은 냄새가 나게 만들고 한쪽은 아무 냄새도 안 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미가 그럼 양쪽에 다 나타나는 거야. 냄새 이외의 나머지 조건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런 거를 조작변인, 통제변인이라는데 요거 살짝 지나가면 바로 변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요. 근데 양쪽에 다 나왔어. 결과야 그게. 냄새 때문일 것이다 이러면 냄새 좀 전에 그랬지. 방을 반으로 갈라서 이쪽에는 냄새를 피우고 이쪽에는 안 피워야지. 자, 내가 뭘 하고 있어? 설계를 하고 있어요. 탐구를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엔 냄새 안 나오게 만들고 이쪽에서 냄새를 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따다닥 생기겠지.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야 되고 냄새만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설계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게 탐구 수행이야.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죠. 개미가 양쪽에 다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냄새가 좋아서 내 방에 개미가 들어왔다는 잘못된 가설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여기 탐구 결과 정리에서 가설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했거든? 그런데 EBS에서 나온 책에서 보면 이 결론 도출 과정에서 거꾸로 돌려보내. 그럼 너네들은 학교 선생님이 가설하고 옳고 그른지를 결과 정리 및 해석에서 판단을 하는지 결론 도출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건 교과서에 따라 달라져요. 오케이? EBS에서는 결론 도출에서 거꾸로 돌려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 해석 및 정리. 근데 사실 이 정도 가면은 가설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가면. 근데 요즘 이거 언제 돌려보내가냐는 시험이 잘 안 해요. 교과서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시험이 나와요. 만약 여기서 나온 결과와 가설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다. 2. 똑같은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실험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3. 가설을 수정한다. 답은 뭐야? 가설을 바꿔서 다시 실험한다야. 정답은 가설이 틀렸으면 결과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나와요. 그럼 가설은 어떤 걸로 해야 돼? 첫째, 실험 가능한 실험으로 가설을 세워야 돼요. 첫째 뭐? 실험이 가능합니다. 둘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가설을 세우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까지 다 나왔으면 가설하고 결과를 합쳐서 결론을 만들면 돼요. 이래서 그렇게. 그럼 요번에 좀 전에 틀렸어. 내 방에 비스켓 부시래기가 많아가지고 개미 새끼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해? 방을 또 반으로 가자. 한쪽에는 비스켓 부시래기를 놓고 한쪽은 깨끗이 부스래기를 없애. 그 대신 나머지 조건을 어때야 돼? 그 빵 부시래기를 여기 접시에 올려놨어. 이쪽에도 접시에 올려놔야 돼. 접시의 색깔, 크기, 모양까지 다 똑같게.
이쪽은 따뜻하고 이쪽은 추우면 안 돼. 온도 똑같게, 빛의 세기도 똑같게. 뭐만 차이 나게? 과자 부시래기가 있다, 과자 부시래기가 없다만 차이 나게. 이렇게 실험해야지가 탐구 설계야. 그래놓고 탐구 계획한 대로 수행을 해. 그러면 어느 쪽에 개미가 올 것 같아? 부시래기가 있는 쪽, 부시래기 없는 쪽. 어느 쪽에 개미가 올 것 같아?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심심해. 당연히 있는 쪽이 오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론 났지? 아, 내가 자꾸 침대에 자빠져갖고 푸시래기 과자 먹다가 푸시래기가 흘러서 저 새끼들이 자꾸 들어갔구나.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개미는 먹을 게 있으면 겨울에도 방에 나타난다 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겠죠. 시험에는 이렇게 쉽게 안 돼. 자, 여기 가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예측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돼. 검증이라는 건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만약에 옳지 않았다면 가설을 수정하는 거지 다른 걸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설을 진짜 잘 세워야 돼. 어떻게? 가능하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디자인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래서 과학자가 머리가 좋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곧 차이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실험군 대조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험군 대조군을 알려면 변인부터 알아야 돼요. 변인은 크게 독립변이라고 종속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독립변이는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이 있어요. 여기서 변인이라는 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에 영향을 눈꽃만큼이라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가 변인이야. 오케이? 그런데 독립변이는 바꿀 수 있는 애야. 독립변이는 어떤 요인이라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내가 뭔가 조정을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야. 근데 종속변이는 조작변인 때문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조작. 과자 부시래기 놓고 안 놓고. 그러니까 개미가 이쪽으로 왔죠. 오케이? 개미가 온다 안 온다가 종속변인이 되는 거야. 조작변인 때문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뭐라고? 뭐에 따라서? 여기서 독립변인에 따라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독립변인 중에서도 누구? 조작변인에 따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작년 모의고사에 참 잘 나왔던 게 요 단어를 써주면 아주 쉬운데 독립변인이라고 쓰니까 애들이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조작변인 아니에요? 맞아. 조작변인은 독립변인에 포함돼.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인에서 종속변인이 왜 바뀌었는지, 그건 조작변인 때문에 바뀐 거야. 즉 뭐 때문에? 독립변인 때문에 조작변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독립변인은 결과, 관찰 대상에 해당돼요. 실험에서 실험을 하는데 관찰해야 될 대상이 종속변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요 변인들을 단어를 살짝 바꿔서 옳은 거 틀린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그러면 독립변인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변한다. 통제변인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변해요. 통제 변이는 아니에요. 통제 변이는 양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독립변인에 따라서 변한다는 좀안 맞죠? 독립 변인 중에서도 조작 변이에요. 그렇게 그럼 이건 이렇게 만약에 문제. 근데 정확하게는 조작 변이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정확하게는 조작 변인이 맞는 말이야.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 맞다 하면 틀렸다 하고 저기서는 맞았다고 쳐줘야 돼. 독립변인에 따라 왜 정확하게 뭘 바꿨는지 모르기 때문에 독립변인에 따라 결과는 바뀝니다. 독립변인의 요소 아까 나는 먹을 것만 가지고 했죠. 온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습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색깔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뭐를 바꿀 줄 알아 몰라. 그 중에 몇 가지만 바꿔? 한 가지만 바꾸는 거. 조작 변인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 왜 조작 변인을 독립 변인을 만들었나? 옳습니까? 큰 그룹으로 봐서 그래. 만약에 통제 변인은 바꾸지 않는 요소예요. 뭐라고? 통제 변인은 뭐라고? 바꾸지 않는. 안 바꿨으면 양쪽 결과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양쪽이 조건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써야 될 단어를 살짝 위치를 바꿔놓고 옳은 걸로 틀린 걸로 이렇게 시면 됩니다. 모의고사에 보기 중에 하나로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나왔다. 근데 애들이 희한해. 독립변인이라고 쓰면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 크게 보면 독립변인도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 이거에 따라서 뭐가 있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실험군은 조작 변인이 들어간 거야. 뭐가 들어갔다고? 조작 변인이 들어간 거야. 대조군은 조작된 게 없이 통제 변인으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뭐로만? 통제 변인으로만. 그럼 조금 전에 내가 개미 새끼 들어오는 얘기를 했는데 조작 변인은 그거야. 비스킷을 놨다 안 놨다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조군은 반드시 대조군 실험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대조군 실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쪽에 그냥 접시 놓고 거기에 비스킷만 올려놨어. 대조 실험 없이. 그랬더니 개미가 왔어. 그러면 야 아니 먹을 거 있어서 안 돼 이랬는데 누가 이렇게 반론을 얘기해요. 그거 접시가 예뻐서 온 거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어지죠 갑자기. 진짜 개미 접시가 예뻐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접시의 모양과 색깔, 크기까지 똑같이 놓는 거라고. 통제 변인은 나머지 모든 요소야. 조작 변인 빼고 나머지 모든 게 통제 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양쪽에 온도가 똑같니? 습도가 똑같니?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인위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줘야 되지. 그런 행동을 변인 통제라 그래요.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어. 통제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행위를, 즉 변인들을 내가 어떻게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이런 행동을 변인 통제라. 요즘 애들은 이 두 단어의 뜻을 잘 모르더라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얘는 통제 변인,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얘고, 얘는 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실험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조군을 들어가야 돼. 나 실험 처음 들어가서 저 대조군 안 넣었다고 교수님한테 1시간 동안 욕먹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뭐 뻔한 건데 이거 꼭 해야 돼 이러고 뺐다가 교수가 아니라 사수지. 지금 저희 인천대학교 의대에 미생물학 교수 계시는 내 사수. 1시간 동안 욕 먹었어. 진짜 되게 무서웠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컨트롤 줘. 대조. 지금 변인 통제 나오네. 조작 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 정리.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이 책 기준으로는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을 한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돼요. 마지막에 결론 도출. 그런데 이건 이제 실질적인 예야. 1894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했을 때 관찰,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획 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너희들 내신 시험에는 얘가 가설 설정인지 뭔지 없어. 그냥 순서를 막 섞어놓을 거야. 순서를 막 섞어놓을 거야.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일단 문제 인식은 일단 관찰은 뭔가 봤다, 뭔가 확인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 인식에는 물음표가 찍혀요. 뭐라고? 왜 이러지? 물음표가 찍혀요. 문제 인식. 관찰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왜 그럴까? 실제 플레밍은 샬레라는 너희들은 플레이트라고 알고 있는 미생물이 자라는 대지에 원래는 미생물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골고루 자라야 되는데 이만큼 푸른 곰팡이가 피고 요렇게 그 결 따라서 요렇게 물결치면서 미생물이 여기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원래 곰팡이가 피면 쌀 만큼만 곰팡이 펴도 아우 씨 이거 빨리 멸기 처리해서 버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게을러갖고 안 버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버리고 요 틈을 찾은 거야.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세균이 자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서 자랐어야 되는데 여기 푸른 곰팡이가 있고 여기 세균이 있는데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갭은 뭐지? 이 갭이 5mm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야. 넓어봤자 아주 넓어봤자 1cm였을 것이고 이 뭐지? 이걸 찾은 거야. 보통 나 같으면 씨발 곰팡이 이렇게 버렸을 거야. 실제로도 그래 왔었고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근데 이 사람 버리다가 뭐지? 관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왜 세균이 못 자랐을까? 왜 그럴까? 문제인식이 나와요. 관찰 다음에 문제인식.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가설을 세워야지. 가설 세워. 아마 이 새끼가 얘를 못 자라게 하는 어떤 성분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근데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그러거든. 가설이 뭐라고? 잠정적인 결론.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즉 푸른 곰팡이가 세균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가설에는 뭐뭐 할 것이다로 끝나 대부분. 아마 얘가 얘 못 자라게 하는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내놓는 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이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냥 키우고 한쪽은 푸른 곰팡이를 이번에는 미생물을 쫙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푸른 곰팡이를 띵띵띵띵 이렇게 찍어. 근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미생물이 안 자라는 플라그가 생기면 내 가설이 맞았다고 생각하겠죠. 혹은 이 푸른 곰팡이를 긁어서 싹 갈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질을 뽑아서 얘 자라는 곳에다 뚝 떨어뜨려 놨더니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겼다.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뭔가 만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탐구 설계 및 그러면 실험군에서는 푸른 곰팡이를 접촉하고 대전군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놔뒀어. 그럼 조작 변이는 뭐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다 안 한다. 접종이라는 건 배지에 이렇게 옮겨주는 걸 접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종속 변이는 뭐냐? 그 주변에 세균이 번식했다 안 했다가 종속 변이야. 종속 변이 그거야. 통제 변이는 나머지 온도, 습도, 배지 상태 이 모든 것이 통제 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세균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만 못 자라더라. 그럼 가설이 옳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푸른 곰팡이 갈아가지고 물질 추출해서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10년 넘게 걸려서 페니실린 G라는 최초의 항생제가 개발되게 된 겁니다. 너네 저거 위인전 할 때 많이 있잖아. 광견병 물린 애가 나타났는데 주사 찔렀다고. 사실 약이 완성이 안 됐는데 사람한테 먼저 찔린 얘. 진짜 페니실린은 광견병도 세균에 의해 감염되거든. 근데 그게 약이 완성이 된 게 아닌데
그때 당시 뭐 생명윤리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아직 어린 아이한테 인체 실험을 먼저 한 케이스예요. 다행히 살았어. 순수하게 분리면 1960년대 돼서 페니실린 G가 순수하게 분리가 돼. 분리돼서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십수년이 걸렸어. 탄저 백신도 비슷하게. 오래 방치된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콜레라를 여기 오래 방치된 수식관계 잘 봐야 돼. 콜레라균을 오래 방치한 거야. 정확하게 얘는 닭의 콜레라를 옮기면 닭 콜레라균이고 얘를 오랫동안 방치한 거야. 닭을 오랫동안 방치한 게 아니라 닭 콜레라균. 닭에 감염되는 콜레라균을 얘기해요. 요즘은 과학이 아니라 국어인 것 같아. 요즘 국어 안 되면 과학도 못한다. 하여튼 그랬더니 오래 감염된 콜레라를 닭한테 찔렀는데 닭이 콜레라가 안 감리고 살짝 아프다 멀쩡해. 이걸 보고 오우씨 그게 백신의 원리거든요. 죽인 놈이나 약한 놈을 주사해서 면역을 갖게 한다. 그럼 혹시 이거 가지고 탄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야. 이제 뭘 보고? 닭 콜레라의 백신법을 보고 탄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두 파트 나눠서 한쪽은 백신 주사하고 한쪽은 주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백신 주사한 쪽에는 건강했어. 그리고 한 일정 시간 지나서 양쪽에 다 탄저균 뿌린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누구만 살더라? 미리 백신 맞은 쪽만 살더라. 즉 탄저도 뭐가 가능하다? 탄저도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떨어진 거죠. 내가 알기로는 이거 파스텔이었구나. 지금 순서 기억해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 말고 실험에는 너무 똑같은 거 내면은 너무 정답률이 높으니까 아마 다른 실험을 끌고 와서 순서를 관찰, 문제인식, 가사 설정, 그리고 탐구 설계, 수행, 관찰, 결과 관찰,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 얘네들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실험 방법들을 쭉 나열해 줄 거예요. 순서 없이. 가나다라 이래놓고 순서대로 나열해봐.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야. 이게 가장 기본 유형. 둘째, 좀 어려워지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없애는 게 요거 많이 없애지. 요거 없애놓고 순서를 막 믹싱.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뭐가 빠졌게. 누가 이 연역적 탐구 수행 방법 중에 예문에 없는 게 있어. 그거 찾아봐. 그러면 가사 설정이 다르겠죠. 그럼 그 가사 설정은 그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가야 돼? 이게 제일 어렵게 된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문장을 딱 보고 이거는 문장 딱 보면 얘는 이 6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돼? 라고 딱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건 요거가 제일 많이 나요. 요거 두 개 조금 헷갈려가지고 여기보다는 얘네들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험 방법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 정독해놓으면 문제 내면은 그냥 바로 내일 땡큐 점수.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져. 그래서 챕터 하나가 끝났습니다. 금방 끝났지? 요거 문제 풀어오시고 앞에 거 지난 시간에 수업 못 들은 친구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풀게요. 오케이? 너도 동영상 한번 보고 문제 좀 풀어와. 혹시 뒤에 풀어왔니? 풀어와. 쟤야.
너네는 서술형 나오나 학교에서? 그럼 요거 서술형만 하지 마세요. 서술형하고 수능 문제는 하지 마세요. 왜? 지금 줄여줘? 잘 봐. 얘를 이게 내려가거든? 응? 그렇게 해서 어딨냐? 바람, 풍양 이렇게 누르면 여기 점 개수 있지? 밑에 이 개수를 줄이면 줄어요. 근데 잠깐 딜레이가 있어 얘가. 지금 아까 거의 꽉 차 있는 거 두 개를 줄였지? 조금 있으면 얘가 약해질 거야. 근데 기온은 30도 맞춰요. 지난번에 30도 맞췄는데도 1단으로 해놓으니까 손이 시리더라. 지난주에 월요일날 하는데 손이 시리더라. 저거 4단계 넘어가면 시끄러워요. 갑자기 조용해졌지. 근데 아까는 좀 추워서 내가 세게 틀려놨어. 요거 서술형하고 수능 실전 문제 있죠? 요건 안 풀어와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주고 얘기를 해요. 가는 뭐에 해당하는데 뭐 나는 뭐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기본이고, 근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이 순서를 막 믹싱을 해놓는 거야. 막 섞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둘 중에 누가 실험군이니 대조군이니 이런 문제도 내요. 그래서 차분하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요즘은 과학이 아니라 비문학 국어가 돼가고 있어. 너네 셈법의 소기가는 중학교 때 셈법의 소기가 일부는 배웠죠? 핵,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그 두 명, 그거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풀어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벌써 대단원 하나 끝나고 물질대사, 사람의 물질대사, 그 중에서도 생명활동과 에너지. 여기서부터는 탈탈탈탈 외워야 돼. 정말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 가끔 여기서 글자 한 글자 살짝 바꿔놓고 오답만 들어요. 자, 일단 생명활동과 에너지. 사실 생명활동 그 중에서도 물질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에너지야.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다 필요 없고 물질대사를 할 거야. 크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물질대사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어. 첫째, 물질대사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물질대사, 에너지대사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물질대사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물질대사는 에너지대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다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조금 이따 동화와 이화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야. 동화와 이화. 요거는 뭐였어?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체의 특성 6가지 중에 하나였죠? 물질대사 자체가 이 자체가 그때 살짝 했었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뭐가 관여한다고?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37도씨 범위 내에서, 즉 체온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이거 외워야 될 포인트만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물질 대사는 한 방에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한 방에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다단계로 여러 단계 나뉘어서 서서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합니다.
한 방에 확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물질 대사의 특징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큰 제목만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봐서는 여기나 여기까지는 진도로 오늘 나갈 것 같아. 자, 물질 대사 책으로 돌아와서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질 대사가 아닌 것도 있나요? 있어. 숨쉬기 운동. 이거는 물질 대사 아니에요. 에너지. 너네 배웠지? 호흡할 때 기체 교환의 원리. 외호흡과 내호흡. 외호흡은 공기 중의 산소를 우리 혈액으로 허파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내호흡은 혈액 중의 산소가 조직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그랬거든?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압력, 즉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에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아!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확산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은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세포 호흡만 물질 대사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를 꼭 개념을 살려야 돼요. 에너지. 저장호흡은 얻는 거. 그럼 물질 대사의 특징. 자, 첫째,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단계로 일어난다. 한 방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체온이 400도 근처까지 올라가야 돼요. 니네 몸이 불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 단계 조금씩 반칙, 조금씩 흡수. 그리고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효소가 없으면 400도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는 37도 범위에서 일어나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효소 때문이에요. 효소의 또 다른 이름은 생체 촉면. 그래서 37도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만 다시 한번 언급된 겁니다. 그럼 물질 대사에서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씨 너무 많이 내렸다. 이걸로 설명하지만 시험은 요 그림이 더 잘 나와요. 동화와 이화. 여기 보면 작고 간단한 물질, 이 작은 물질을 저분자 물질이라고도 그래요. 작은 물질, 저분자 물질. 얘가 큰 물질,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복잡하죠. 보통 무기물 형태, 유기물 형태가 됩니다. 요즘은 유기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무기물과 유기물. 어떤 단어가 시험에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 시험 내는 사람 마음이라. 그래서 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을 동화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이거를 흡열 반응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갑니다. 박스 끈질러 먹을 뻔했다. 저도 몇천 원씩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얘를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이화라고 해요.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순위가 낮아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X.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이 가장 대표적이죠. DNA 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뭐가 들어가니? 합성이 들어가죠. 작은 것들을 합쳐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 광합성, DNA 합성, 그리고 단백질.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포 호흡과 소화에 해당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광합성과 세포.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심어준다. 이 광합성, 세포 이런 말 안 줘요. 그림에서 동화작용 이렇게 동그라미 주고 이렇게 염록체가 이렇게 줘요. 염록체입니다. 이 그림이. 이거 나중에 생투 가면 이거 뭐 틸라코이드, 그라나, 뭐 스트로마 이런 구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 텍스트에서 그런 단어 나와 나중에. 나 때는 원에서도 그 단어 나왔어. 너네 지금 옛날에 한 20년 전 선배들에 비하면 공부하는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어디를 날아가서 한 30~40%가 없어졌어. 그만큼 내용이 간단해졌어. 요즘 지구과학이 대세인 거 알지? 왠지 알아? 옛날에 너네 직전 교육 과정에서 딱 우주에서 어려운 파트만 싹 단어 하나가 없어졌어. 나머지는 그대로야. 갈수록 점점 쉬워져. 교육부 장관들이 그게 무슨 업적이라고 애들 시험을 점점 쉽게 만들고 그리고 애들을 공부 안 하게 만들어. 학교 교육이 점점 개판이 돼가 그래서. 근데 이화작용은 보통 이렇게 길쭉한 거에 쭈글탱이 이렇게 그려줘. 미토콘드리아를 뜻합니다. 너네 배웠잖아. 세포내소기관 배울 때. 염록체에서 뭐야?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근데 지금은 연진이 그거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만들어? ATP 만든다. 뭐 만든다? ATP로 만들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 과정에서 AT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서 개념 이거 모의고사 수능에 꽤 여러 번 나왔던 문제를 설명합니다. 요거 관계에서 특히 요거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놈이라고? ATP 만드는 세포내소기관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정신 차리고 턱받침 잠깐 빼고 고개 바짝 들고 들으세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기관이야. 정확하게는 유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ATP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 중에 약 32%를 ATP로 바꿉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ADP를 ATP로 바꿔요. 저 ATP 구조 통합과학 시간에 했어 안 했어? 구라치지만 했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화합물 탄단지 그거 할 때 ATP 구조 했어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이쯤 하면 기억이 나야 돼. 오케이? 그 고에너지 인산결합에서 아데노신에 P 이렇게 있었잖아. 요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었잖아. 원래는 ATP는 요거야. 요게 없어. 하나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거 딱 연결시켜주면 ATP. 트라이가 3이라는 거니까 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결합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요거를 고에너지 인산결합 이렇게까지는 했었잖아. 여기서 그대로 다시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를 더해?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동화야 이화야? 분명히 이 과정은 뭐야? 근데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 미토콘드리아에서. 근데 세포호흡은 뭐라 그랬어? 이화라 그랬지. 뭔가 이상해 그치? 여기서 이상한 걸 못 느꼈으면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상한 걸 못 느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 원인까지 알고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이상하지 않은 거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다. 그럼 아예 개념을 못 잡았다는 얘기야. 분명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뭐 한다? ATP 만들어준다. 근데 ATP 만들어주는 과정은 뭐라 그랬어? 말이 안 맞잖아. 큰 의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화라고 한 건
포도당 입장에서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포도당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줄어드니까 이화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지? 그 이화된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요 에너지야. 그걸 여기다 저장을 해. 오케이? 그래서 ADP 입장에서는 동화가 되는 거고 포도당 입장에서는 이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 비해서 보면은 이화가 맞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인 ADP 입장에서는 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모의고사에 실시 수능에도 나왔던 이론입니다. 머릿속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의 생물을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 머릿속에는 미토콘드리아 이화작용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머릿속에 따로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ATP 만든다. 이거 연구하는 거 틀리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분명 미토콘드리아에서 요 과정에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분해하는 과정은 이화가 맞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화죠. 근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과정은 동화입니다. 즉 입장이 포도당 입장이냐 ATP 입장이냐에 따라서 동화도 이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동화 이화를 이 그림에서 사실 광합성인지 세포호흡인지 미토콘드리아인지 영역신인지 안 줘. 그림만 주지. 그림 주면 뭐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다 구분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영역체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요거 분명히 너희들 내신 대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던져줄 거야. 그 문제 던져주고 다시 설명할 거야. 왜? 이거 한 번 들어서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화학에서 배웠죠? 요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 반응열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바꿀 수 없는 거. 통합과학 시간에 슬쩍 하고 넘어왔으니까. 자, 물질 대사가 요 정도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요 정도입니다. 특히 이쪽 왼쪽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세포호흡 얘기가 나왔네. 에너지 전환. 분명히 얘는 동화에 해당돼요. 뭐에 해당된다고? 여기 ATP가 32개가 나와요. 포도당 1몰당 이거 생투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억해야 돼. 여기 대충 3 3%? 그 정도 돼요. 30% 조금 넘어. 옛날에 이게 38%였는데 너네로 교과 과정이 넘어오면서 바뀌었어. 니네 전때 바뀌었구나. 2019 개정교과? 2018 개정교과? 그때 바뀌었구나. 38 ATP가 32 ATP가 바뀌고. 자, 세포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에너지를 얻는다. 뭐라고? 호흡이라는 건 앞으로 호흡 이러면 세포호흡이에요. 외호흡, 내호흡 이거 아니야. 앞으로 호흡하면 뭐라고? 세포호흡을 뜻하는 거야. 세포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에너지를 얻는다야. 뭐에서? 유기물 속에 짱 박혀있든 포도당 속에 들어있든 686kcal 에너지를 뽑아서 그 중에 일부를 ATP에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돼. 너무 무작무작만 하지 않으면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있잖아요. 세포호흡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과정인데 그 방출된 에너지에 요거 별표 모두 아니야. 일부만이야. 대충 몇 퍼센트? 30 한 2, 3% 정도만이야. 옛날엔 38%까지 나왔는데 이게 30 몇 %밖에 안 돼요. 시험에 저거 모두라 그래요. 여기서 방출되는 열 중에 일부만 ATP로 가고 일부는 열로 가는데 얘는 체온 유지에 쓰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 세포호흡 때 나오는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어디가 쓰이게? 체온 유지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세포호흡을 하면 보통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이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이거 하면서 체온 유지를 하려고 들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럼 얘도 열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체온이 떨어지면. 모자라면 얘도 이걸로 바꿔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근육이 막 떠지는 거 있지? 그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막 그렇게 만들어요. 왜? 우리 여기 몸통 있죠? 몸통 주변에 우리 이 심장 주변의 온도는 36.5도, 37도 이 정도가 정상이잖아? 이 온도가 28도까지만 떨어져도 심장이 멈춰버려요. 다른 데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 죽지는 않아요. 근데 몸통 이 중심부 온도가 27, 8도 이 정도 되면 심장 멈춰버려요. 그게 저체온증에 의한 쇼크사예요. 그럼 저체온증이 언제쯤부터 나타나냐? 심장 주변 온도가 30도 근처까지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에 의해 어떻게 되냐? 팔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체온증에 의해서 쇼크사로 죽은 다음에 그럼 몸에서 이 과정 안 일어나죠? 그래서 체온이 더 떨어져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세포를 완벽하게 얼리려면 영하 50도 근처까지 떨어져야 돼요. 여기 나 34%예요. 34%. 이거 계산하는데 686에서 686 중에서 ATP 하나에 7.3kcal인데 3.2니까 32 ATP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3이라고 34% 정도 나온대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 귀찮아서 나도 숫자를 잘 안 외우고서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열은 체온 유지에 한번 쓰인다. 그런데 이게 정원 동물은 체온 유지에 쓰이는데 변온 동물은 체온 유지에 쓰이지 않고 그냥 방출돼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ATP 여기 나오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얘들아 하나가 무슨 숫자 하나 모노라고 읽어요. 뭐라고? 모노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너네 혹시 TV 드라마 중에서 모노 드라마라는 얘기 들어봤어? 단막극은? 단막극이 왜 단막극이야? 연극하고 생각해. 단막. 커튼 한 번 치면 끝이라는 얘기야. 즉 한 편으로 끝. 이거 국어가 안 되는 거잖아. 단막극이 무슨 뜻이라고? 한 편으로 끝나는 게 단막극이야. 뭘 그렇게 웃어? 알아? 아니요. 네? 단막극이 뭔지 아냐고. 단막극은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단막극이야. 그게 모노드라마라고. 내가 왜 모노를 얘기하느냐? 모노가 1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얘가 하나만 있으면 A, MP야. 뭐라고? 몇 개 있으니까. 요거는 DNA에도 붙어있는 아데닌이라는 염기 종류예요. 오케이? 거기에 리보스당이 붙어. 그럼 여기 빼면은 얘는 DNA 구조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되게 비슷해. 리보스에 아데닌 붙어있으면 여기까지를 아데노신 이렇게 읽어. 통합과학에서도 했던 건데. 하나 있으면 뭐라고? 모노. 두 개 있으면 다이. 세 개 있으면 트라이. 네 개 있으면 뭘까? 항구나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뾰족한 거 이따만한 그 시멘트 구조물 있지? 그 뭐라고 불러요? 응? 뭐라고? 아 방파제에 뿌려놓은 크게 한 2, 3m씩 되는 이런 돌멩이를 얘기를 해요. 바닷가 한 번도 안 놀러가 봤어? 아 내가 왜 검색어를 치면 너네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답을 이거 방파제에 있는 이거 방파제 주변에 보통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테트라포드예요. 뭐라고? 테트라가 4야.
다시요. 이거 화학 시간에 너네 알아야 돼. 화학 시간에도 나와요. 하나는 뭐라고? 1. 모노. 2. 다이. 3은 트라이. 빤스 이름 아니고. 4. 테트라. 5는 너는 알아야지. 미국의 국방성 이름은? 왜 펜타곤이야? 펜타가 5야. 오각형이라 펜타곤이야.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6은? 안 해. 7은 몰라도 돼. 7은 내가 시험에 나올 거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8은? 옥타. 문어에서. 문어가 8에서 옥토퍼스가 된 거잖아. 9. 노나. 10. 데카. 그 중에서 어디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모노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까지는 알아야지. 5까지는 알아야지. 헥사까지는 몰라도. 왜냐면 화학에서 탄소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개수냐 기수냐 서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면 메타라고 읽어요. 2개면 에타, 프로파, 부타. 그 다음부터 똑같아. 펜타, 헥사 똑같아. 앞에 1, 2, 3, 4만 틀려. 그래서 그 그리스 숫자 뭐 이런 거 있지? 좀 외워야 돼. 있으세요? 모노다이트가 치면 나오려나? 있다. 접두사. 이거. 야, 떠봐. 이거야 이거.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7이 헵타네. 근데 얘는 써먹는 경우는 내가 못 봤으니까 몰라도 돼.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만 알아도 돼. 1, 2, 3, 4 정도 5까지만 알아도 돼. 헥사 몰라도 돼. 그리고 이것도 숫자야. 이것도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이것도 1, 2, 3, 4야. 그러니까 1, 2, 3 부타까지 요 1, 2, 3, 4만 차이가 있으니까, 응? 그 다음부터는 뭐 펜타, 엑스 이거 똑같아요. 읽는 방법이 아까 그 숫자가 똑같아. 그래서 1, 2, 3, 4까지만 두 가지 모드로 알아두시면 돼요. 화학 때문에 필요해. 알아놓으면 편하고 모르면 그냥 쌩 노가다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알고 외우면 좀 더 쉽습니다. 고에너지 인상량 하나당 얼마? 7.3 킬로칼로리 퍼 몰. 몰 오늘 안 배웠어? 몰. 몰이 얼마야? 몰이 개념이 뭐야? 몰의 개념. 딱 두 글자로. 몰은 뭐에 대한 개념입니다. 맞아, 개수예요. 아니! 근데 몇 개를 몰이라고 하는 거야? 6.02 곱하기 12, 20 등등계. 그치? 그거를 뭐 마늘 한 첩 하는 것처럼 개수를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게 기본이야. 오케이? 요거에서 요거 누가 만들어준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충 구조를 이렇게 해봐. 아데닌, 리보스, PPP.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저거 뭐 육각형에 오각형 붙어 있고 오각형 리보스가 붙어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뭐 더블링에다가 리보스 붙어 있고 인산 3개. 이것까지만 안 해도 대충 한 덩어리 정도, 이렇게 두 덩어리에 PPP 이 정도만 알아줘도 돼. 디테일하게는 뭐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해. 옛날에 저 구조로 다 그려갖고 시험 봤던 하던 것들이 나도 까먹었지 이제. 자, 봐봐. 시험에서는 요걸 안 줘. 기억, 니은 이렇게 줘. 그러면 요게 A, D, P지. 뭐라고? 사실 시험 문제에서 요것도 안 줘. 요것도 안 줘. 응?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뭐야? 즉 니은이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뭐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뭐냐고? 동화잖아. ADP가 ATP 됐으니까 동화잖아. 오케이? 어디서 난다고 이런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디에서? 이화 과정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은? 이화죠. 보통 어디서 일어나?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나 근육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써먹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어디다 써먹냐? 이런 데다 써먹어요. 어떻다고?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운동. 자, 아까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라고? 체온유지라고 했잖아. 만들어진 템포 결과 나온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디 쓴다고? 그치? 응? 이게 몇 퍼센트나 될까?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 대충 때려 맞춰. 70.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ATP가 체온으로 변하는 경우야. 즉 여기서 이게 아까 66%야. 이게 얼마? 그럼 이쪽으로 온 거 이 전체 에너지가 얼마야? 이 에너지가 34%야.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부족하면 뭐까지 갖다 쓴다? ATP까지 갖다 쓴다 그랬지? 근데 너는 지금 이거까지 다 끌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요거 함정으로 가끔 탄다고 조심하고. 한번 빠져봤으니까 다음에 안 빠지겠지. 아니 일부러 내가 유도한 거야. 그렇게 빠지라고. 부대기에 빠져봐야 다음에 안 빠지지. 그러니까 얘 에너지 다 합쳐봤자 34%인 거야. 왜? 여기서 66% 날아가지. 과학에서는 생물이건 화학이건 지구학이건 화살표 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화살표 그려놓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굵기와 길이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 20분에 1mm 오차나타고 교수님한테 1시간 동안 배우던 거였어요. 진짜. 아, 화살표가 한 200개 되는데 200개가 뭐야? 더 되지. 그걸 A4 용지에 이렇게 그려서 파일체로 가져간 거거든. A4 용지 사야지. 교수님 딱 해서 글을 딱 해서거든. 야, 얘 왜 930인데, 응? 930 베이스인데 얘 왜 90 얼마? 93점 얼마야? 20분의 1mm 틀렸다고. 1시간 정도. 야, 그러더니 그 화살표 하나를 하나하나 다 우클릭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내 욕했어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밤 꼴딱 새갖고 다 다시 바꿔가지고 그 다음날 가져갔는데 그때 내가 쓴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20분의 1mm까지밖에 보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0.03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0.05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그때 역시 딱 그렇게 돼. 야, 얘 왜 0.93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20분의 1mm, 0.05 단위까지밖에 보정을 안 해줍니다. 아무 입력시켜도 반응이 자동으로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가 입력시켜놓고 다시 클릭해보고 한 서너 번 반복하더니 응, 그럼 이거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더라. 화살표 길이 두께. 과학에서는 의미 없이 그려주는 화살표나 짝대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에서 마찬가지. 저 앞에 괜히 열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그렇게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죠? 괜히 생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가능하면 많이 찍어줄 거야. 그 다음에 혐오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실험하기. 이거 일종의 이것도 에너지 단사 일종의 발효예요. 발효. 뭐라고? 세포호흡과 비슷한 발효. 세포호흡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소모하거든요. 오케이? 에너지 얻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세포호흡할 때는 ATP가 32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32 ATP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2 ATP밖에 안 나와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세포호흡에서 해당 과정만 가지고 ATP 2개 뽑아내고 땡입니다. 자, 요놈의 이름을 퀸의 발효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거야. 요 끝에 부분을 냉관두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 배불뜨기 부분을 팽대두라고 부릅니다. 실험 장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무슨 설명을 알아먹겠죠? 그런데 이 J자 시험관에서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이고 시작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꼴꼴꼴꼴꼴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만큼까지 채운 다음에 살살살살 뒤집어서 요 안에 공기가 안 생기게 액체를 J자를 요 높이 이상으로 여기가 이제 팽대구가 있겠죠. 요렇게까지 액체를 채워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여기에 공기가 없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1번 실험관은 증류수하고 효모만 있어. 먹을 게 없어. 근데 2번 실험관부터는 음료수가 15ml씩 들었어요. 음료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탕 혹은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단 성분이 들어있어. 콜라 좋아합니까? 콜라 안 마셔? 반응이 없어. 콜라 빨간 콜라 파란 콜라 파랑이야? 무슨 파란 거 그렇지 그러니까 파랑이구나. 넌 콜라 먹어? 빨간 거 그치 콜라는 빨강이 근본이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파란 게 가끔씩 판매량이 오바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빨간 콜라가 점유율이 높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란 콜라가 점유율이 가끔씩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아시아권에서는 비슷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 콜라가 좀 세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고가 태극마크하고 비슷하잖아. 파란 콜라가. 거기다가 빨간 콜라는 걔네들 로고에 한글을 안 써주거든? 안 써줬었거든? 미안. 과거형으로 바꿀게. 근데 파란 콜라는 아예 캔이나 병에 한글을 박아서 아시아권에 판매를 한 적이 있어. 특히 광복절 무렵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파란 콜라를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한국 그 K-팝 아이돌들 얼굴 박아서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펩시가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콜라에 설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넌 콜라 별로 안 좋아해? 먹죠. 응? 먹죠. 먹어? 솔직히 콜라 안 마시면 세상을 즐기는 낙 하나를 버리는 거야. 내 생각에는 뭐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 콜라 안 먹는다고 살아봤자 얼마나 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주 먹어요? 저요? 모르겠는데. 햄버거 먹을 때 뭐 먹어요? 햄버거도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돼. 먹죠. 햄버거 먹을 때는 콜라가 국물 아니야? 햄버거 자체를 많이 안 먹어. 먹을 때는 설마 뭐? 아니 기억이 안 나. 아니 햄버거 먹을 때 둘 중 하나 아니야? 콜라 아니면 판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에? 뭐? 설마 물 먹어요? 삼다수 마셔요? 그 좀 너무 아닌데 그건? 야 햄버거에는 국물이 탄산이잖아. 기본이 콜라지. 이러면 나중에 내가 콜라를 안 사주잖아. 다 같이 마셔야 사주지 내가. 난 콜라 좋아하거든. 요즘에 좀 살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콜라 잘 안 마시지만 평소에는 PT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마셔요. 아니 음료수에 여기서는 음료수에 당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
뭐가 들어갔다? 설탕이 됐든 과당이 됐든 무설탕에 속지 마세요. 무설탕인데 단맛 나지? 과당 들어간 거예요. 과당은 탄수화물 아니야? 무설탕에 과당도 단맛이 나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그 아스파탐이라든가 사카린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이 안 쓰지만 아스파탐 같은 거 쓰겠죠. 단맛,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이 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콜라 페트병 안에 설탕 이만큼 들어가요. 진짜 이 컵으로 거의 이 반 정도 집어넣는 거예요, 설탕. 어마무시하게 설탕 들어갑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현호에는 똑같이 집어넣었어. 그리고 봤더니 1번은 뭐가 없어? 당, 즉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는 많이 생겼고요. 플러스가 거품 생긴 양이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2번에서 가장 많은 거품이 생겼어. 여기에 얘네가 산소가 없는, 뚜껑 막혀서 산소가 없는 조건이니까 여기에 모인 얘는 이산화탄소가 뭉치게 됩니다. 저기 뭉치는 기체가 뭐라고? 발효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된 상태로 여기 선막의 뚜껑을 뽕 열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너무 오래 놔두면 여기 기체 생기면서 이거 밀어내갖고 넘치거든? 넘치기 전에 실험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해갖고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이러고 내려갔다가 인큐베이터 개작살 해갖고 그 다음날 또 선배한테 뒤집기 온 사건이 있었어. 이거 다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건 낮에만. 왜냐면 넘치는 그 인큐베이터 다 뜯어가지고 손씩 다 닦고서는 막 소독하고 그 청소하는데 단맛을 하여튼간 요 정도 됐을 때 뚜껑을 빵 열면 알코올 냄새가 확 나요. 무슨 발효가 됐다? 알코올 발효가 됐다는 얘기야. 뭐가 됐다고? 알코올 발효. 넌 생투 안 할 거야? 모르겠어. 너는 생투 안 할 거야? 생투하면 알아야 돼. 그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기억해야 돼. 즉 발효할 때 뭐가 만들어졌다? 이 냄새를 가지고 에탄올 발효를 했구나. 즉 알코올 발효를 했구나. 그 다음 요거 조금 덜어내. 몇 미리 정도 덜 넣고 NaOH가 혹은 KOH 고농도 용액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있던 기체가 싹 사라집니다.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오서 여기 딱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실험의 처음에는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기체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 제가 이산화탄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얘하고 얘는 무슨 성질이 있죠? 벌써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야 정상인데 마지막 단원에서 산과 연기하면서 조회성은 뭐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KOH나 NaOH는 뚜껑 열어놓으면 잣대입니다. 알아야 돼. 통합과학 시간을 했어야지 정상인 거고 학교 선생님 안 가르쳐줬으면 나쁜 선생님. 얘네는 원래 중학교 때 했어야 정상이에요. NaOH하고 KOH는 굉장히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불꽃 반응 빼고는 사실 두 개를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어떤 화학 반응을 봐야 돼. 성질이 너무 비슷해. 둘 다 조회성이 있어. 조회성이 뭐라고 방금 전에? 수분 흡수예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뭐라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수학 능력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실험을 주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인 걸 확인하는 성질은 NaOH의 조회성 때문이다. 틀린 문장이에요. 조회성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내 기억에는 내가 같이 학생들 다 틀려 갖고 왔어. 모의고사에서. 적응! 그럼 내가 그랬어. 야, 이 닭대가리 새끼들아, 조회성은 수분 흡수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은 이름을 배운 적이 없잖아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하고서 육두문자를 남발을 했어.
조회성이 뭐라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은 별도의 명칭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간간히 조회성이라는 단어가 이 실험과 연관돼서 간간히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회성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조회성이라는 단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단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산염기를 처음 배울 때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의 성질, NaOH, KOH, CaOH2의 각각의 성질, 그리고 산성의 성질, 염기성의 성질, 각각의 성질 배울 때 조회성이라는 말을 배웠어야 중학교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안 배웠다면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구나, 니들 기억을 못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안 해줬으면 학교 선생님은 문제 10중 8구 니네들이 기억 못하는 거야. 중학교 때 산염기는 배웠잖아. 네. 그때 각각의 성질할 때 조회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중수업 하고 나왔어요. 너네는 준 수업했으면 뭐 거의 뭐 알트템 눌러놓고 딴 데서 했겠죠. 딱 찔리니까 얼굴 표정 변하잖아. 자, 그럼 이 실험에서는 결국 퀸의 발효관의 냉관부에 뭉쳤던 기체는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는 KOH를 썼지만 NaOH를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5%나 10% 진할수록 시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얘를 좀 집어넣으면 줄어들어. 그것 때문에 뭐다?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 있는 거야. 뭐임을 알 수 있다? KOH에 집어넣었을 때 없어졌으니까 이산화탄소다. 왜? KOH나 NaOH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냐? 음료수 2번 음료수에 들어있는 2번 음료수니까 음료수 A가 되겠죠? 음료수 A에 들어있는 당이 여기서는 뭔지를 몰라. 과당인지 포도당인지 설탕인지 모르지만 이스트, 효모가 쓰기에는 가장 쉬운 형태야. 그래서 가장 발효가 많이 진행된 거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했다. 음료수에 당 함량은 늘었다. 만약에 들어있는 당의 종류가 똑같았다면 일반적으로 당이 많으면 발효를 많이 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그거야. 당 함량은 뭐라고? 어디 갔냐? 당 함량. 당 함량은 요 플러스 개수순 2, 5, 3 그러니까 A, B, C, D였죠? 그러니까 A, D, B, C 순으로 당 함량이 많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2학년 때부터는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석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음료수 A가 당 함량이 제일 높구나. 실험에서는 발생한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구나. 냄새에서 알코올 냄새 났으니까 알코올 발효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실험. 여기서 포도당이 어때? 5%, 5%, 10%. 비교할 때,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하고요.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 실험군, 대조군 얘기할 때 조작변이는 몇 개 집어넣는다고 했죠? 한 개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점이 몇 개만 나야 돼? 한 개. 그럼 얘는 5%죠. 근데 여기는 이스트가 들어갔고 여기는 들어갔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대조군이 돼. 얘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엔 똑같은 이스트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 당의 농도가 달라. 당의 농도에 따른 발효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래서 보면은 없네. 여기 있구나. 왼쪽 실험. 왼쪽에 10% 포도당용이 훨씬 많이 생겼죠? 5%보다. 1번 시험관은 먹을 게 없어. 이스트가 없어. 발효의 주체가 없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닥을 기는 거야.
이 중에서 얘가 농도 더 높죠? 얘가 발효 많이 했겠지. B는 좀 적겠지. 그럼 여기서 왜 떨어졌어? 발생한 기체량이 왜 줄어들었어? KOH 집어넣는 거야. KOH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 쫙 흡수해버리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어야죠. 여기 KOH를 넣었을 때 하고 아예 적혀있지. 그러면 여기서 해석 발효관 B와 C에서 효모의 세포호흡과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이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뭡니까? BC 시험관에서 조작 변이는 뭡니까? 그리고 뭐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포도당 포도당 농도. 그럼 종속 변이는 뭡니까? 종속 변이는 뭐다? 관찰 대상 결과니까 이겁니다. 발생한 이산화탄소예요. 알겠어? 아는 것 같아서 뒤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알겠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리조리 말 바꾸고 장난질 해가지고 사람을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끼지 차분하게 차분하지만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챕터 2 물질 대사의 기본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숙제가 또 생기지? 몇 쪽까지? 45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제 검사할 거고요. 만약에 안 해오면 남겨서 풀고 가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해온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가.